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르몬 치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쓰는 폐경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84.5세로 지금도 폐경이 50세 전후로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35년의 시간을 폐경 후로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65세 수명인대에 비해서 20년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폐경 후로 지내면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폐경 호르몬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경 나이는 50세로 거의 비슷합니다. 폐경기에 나타나는 증상도 과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폐경이 되기 3, 4년 전부터 폐경 전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호르몬에 많은 플럭추에이션이 있게 되고 폐경과 유발된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을 전후해서 한 2년간 가장 피크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며 이후에도 7, 8년 유지가 되어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많은 데이터들에서 보면 10년 이상 폐경과 연관된 증상이 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폐경과 연관된 증상이 별로 없다. 열성 홍조나 땀나는 증상들이 덜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고 지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물어보았을 때는 거의 반수 이상이 거의 외국과 유사한 그런 데이터로 폐경과 연관된 증상, 열성 홍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폐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머슬이나 조인트 페인, 특히 류마티즘이 있든 없든 아스라이티스가 있든 없든 쑤시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외국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수 이상 60, 70%가 넘는 사람들이 폐경 증상을 호소하지만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역시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가 가장 크고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특히 유방암에 대한 암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서 폐경 치료를 망설이게 된다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까지 이 시기가 바로 WHI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된 때인데요. 이때까지 폐경 호르몬 시장은 그 호르몬 폐경과 연관된 증상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를 예방을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미국에서 카디올로지스트인 이 사람이 호르몬 치료가 호르몬 증상을 그러니까 폐경과 연관된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좋지만 과연 진짜로 다른 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나 카디오바스큘라 디멘치아 등을 예방을 하고 폐경과 연관된 아트로피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증상을 보이지만 이미 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도 우리는 유방암과 호르몬 치료를 장기간 지속을 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암 위험이 높아지는지 실제적으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에 대한 카디올로지스트였으니까요. 그런 예방 효과가 어떤지를 한번 입증을 해보자라는 연구가 기획된 것이 바로 WHI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폐경 증상의 치료에는 이미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목적으로 두었던 것이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서 실제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 21% 정도만 감소해도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요. 부작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던 한 22%까지 목표를 잡아서 이 정도 이상의 증가가 없다고 하면 호르몬 치료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세운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이 된 것처럼 미국에서는 호르몬 치료 자체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검사들이 많이 돈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무료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폐경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인 평균 나이가 이미 60세를 넘어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겠다 하고 인놀이 되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오브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만하고 이미 혈압약을 30-40% 이상이 복용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 반수 이상이 흡연자였다는 것이 바로 이 연구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던 가장 큰 그런 아쉬운 결과를 낳았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WHI 이전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던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폐경이 막 된 젊은 50대의 사람들이었고, 폐경된 지 1, 2년 불과 지나지 않았을 때 증상이 심할 때 많이 했고, 그리고 바전모터 심톰이 있으면서 평균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들, 건강한 여성들이 많이 인놀이 되었다고 하면, WHI는 그렇지 않은 비교적 나이도 많으면서 비만하고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호르몬 치료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낳았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치료를 하던 것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유방암이 목표를 잡았던 22%를 넘어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에 관한 좋은 이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5.6년, 5년 반 만에 중단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10년 이상 팔로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치료를 하던 것은 역시 스트로크는 이미 증가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에 대한 이로운 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연구하고 같은 결과 아니겠냐 해서 이것은 7.2년, 7년이 넘어서는 시점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 시장이 많이 침체기로 접어들었고,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한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외국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 8년, 9년 다시 호르몬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는 아마도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리비알이라고 하는 약제가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판매를 기록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연구를 분석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들을 유방암 쪽에서 오히려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주었을 때 유방암에 대한 결과는 처음에 5년간은 유방암의 증가가 없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유방암이 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증가하기 시점에서 한 7년 정도가 되면 1.24, 20% 정도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 이유 때문에 스터디가 중단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에스트로겐만 주었을 때는 오히려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에스트로겐, 특히 여기서 사용된 것은 컨주게이티드 이콰인 에스트로겐 프레마린이었는데요. 그것은 7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갈수록 점점 에스트로겐을 쓴 사람이 쓰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7년이 넘어서 중단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통계적인 의의는 작아서 사람들이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에스트로겐을 쓰는데 왜 유방암이 줄어들까 이해를 못해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3년간 팔로우업을 하고 난 결과는 현재로서는 보면 70%까지 유방암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사용을 중단해도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인 의미도 나타나고 있어서 적어도 에스트로겐 단독, CE 단독을 썼을 때는 유방암의 증가는 없다라는 결과를 이제는 모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006년도 즈음에서는 어떠한 호르몬 치료를 해도 5년까지는 유방암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 이후에는 위험이 증가하니까 증상이 있으면 5년까지 짧은 기간 쓰고 중단하자라는 얘기를 이 시기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위험하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2002년 전인 카디오 프로텍티브 하다라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WHI 이전의 관찰 연구들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카디오 프로텍티브한 결과를 이전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WHI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병합 치료를 했더니 통계적인 의미는 보이지가 않았는데 한 6년 정도 될 때까지 오히려 리스크가 2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던 보호 효과가 없네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죠. 특히 그 리스크의 증가는 사용을 하고 첫 1년에 가장 높습니다. 스럼보 엠보리즘도 스트로크도 다 같은 결과인데요. 1년 후에 높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사용이 지속될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6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의미 있게 낮아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이 연구는 5년 반 만에 중단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알고 있던 카디오 프로텍티브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이에 따라서 다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통계적인 의미는 적었지만 폐경 직후 10년 미만의 사람에서는 리스크가 적다 하는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쓰는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는 연구가 중단될 때까지 리스크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있던 카디오 프로텍션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중단이 하게 된 건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50에서 59세의 젊은 여성은 심혈관 질환을 오히려 줄여주는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시작할수록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 역시 7년 반 만에 중단되었다고 했는데요. 에스트로겐을 단독 썼을 때의 카디올로지 리스크에 관한 것도 역시 7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7년 반 만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카디오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끝낸 그런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나이에 따라 분석을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엑스퍼트들이 폐경 후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에 관해서는 10년 미만의 젊은 사람에게 썼을 때 제대로 타이밍을 맞춰서 쓰면 카디오 프로텍티브 할 것이다 라는 결과들을 내놓았고,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많은 관찰 연구에서는 증상이 있는 폐경 직후에 요 시기에 썼기 때문에 카디오바스큘라, 그러니까 심혈관계의 플라크가 혈관 내에 끼기 전에, 어떤 리스크가 증가하기 전에 사용을 했을 때 이점이 있는 것이고, WH하고 같은 연구에서는 이미 이 안전한 시기를 지나서 혈관 내 디지즈가 진행된 다음에 사용했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다 라는 카디올로지 타이밍 하이포테시스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WHI 연구를 포함한 19만 명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한 메타 결과에서도 역시 젊은 여성에게는 0.68, 한 30% 정도의 리스크 감소가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카디오 프로텍션에 관한 그러한 결과는 초기에 호르몬 사용을 하면 위험하다에서 첫 1년간 위험한 것 같다, 폐경 연령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젊은 여성에게는 조금 해가 없는 것 같다를 지나서 현재는 역시 우리가 항상 써오던 폐경 직후에 10년 미만의 젊은 사람에게 썼을 때는 역시 카디오 프로텍티브 할 것이다 라는 결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호르몬 치료는 폐경된 지 10년 미만의 젊은 폐경 여성에게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하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폐경학회에서도 작년에 호르몬 치료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획일화된 치료는 없으며 개별화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러 오면 일단 1년 이내에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을 했는지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1년 이내에 검사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셔도 안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검사가 없다고 하면 기본적인 검진을 시행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적응증과 금기증을 확인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장이나 체중, 어느 정도 비만한지가 위험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재시고 혈압을 보시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이나 지질, 간 기능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권유를 하고 있으며 CBC와 요검사 그리고 팝스미어도 1년 이내에 없다고 하면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만모가 가장 필요하고 골밀도 검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호르몬 치료를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와 같은 때에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호르몬 치료의 가이드 방향을 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으신 것 같습니다. 선택 검사는 이상이 있다고 하면 초음파와 유방 초음파, 그리고 갑상선, 그리고 내막 생검, 그리고 생애 기본적인 검사들을 다 선택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사의 추적 검사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스케줄에 따라서 1에서 2년 간격을 권고되고 있습니다. 주 적응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증상 및 신체적 변화입니다. 여기에 꼭 써있지 않아도 폐경이 되면서 가장 불편한 게 잠이 안 온다, 폐경이 되면서 가장 불편한 게 우울감이다 하면 그것도 역시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한 증상으로 보고 호르몬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줄이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때로는 폐경이 지나서 몇 년 지나신 분들이 한참 지나서 너무 우울하다, 너무 힘들다, 호르몬 치료 폐경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라고 알아보려고 오신다고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많은 엑스퍼트들이 이때에도
호르몬 치료를 기본적인 검사 후에 가능하면 한 2달 정도 시행을 하면 8주 정도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은 많은 호전을 이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게 폐경으로 인한 증세,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증세가 의심될 때는 기본적인 검사 후에 한 2달 정도 사용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필요한지 여부를 관찰하면 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줄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폐경 이행기 이미 4, 5년 전부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보통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아니면 저도 래퍼가 돼서 오는 경우에도 보는데요. 호르몬 검사들을 많이 하시죠. FSH나 에스트라다이올 같은 것을 많이 재는데요. 실은 이 폐경 이행기에 아직 생리 주기가 있을 때는 이러한 호르몬 검사를 한번 일회성으로 측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삭감도 될 수가 있는 요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호르몬 검사로 폐경인지 에스트로겐이 높은지 낮은지 보고 치료하겠다. 이것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증상이 가장 주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힘든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특히 어쩔 때는 저용량 복합경구 피임제가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와 같은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혈관 운동 증상이나 삶의 질 같은 것은 호르몬 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이점입니다. 보통 1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10% 정도는 되고요. 이 경우라고 해도 그러니까 가령 고령의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는데 반수 정도는 다시 재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는데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고령의 여성에게는 저용량, 절반 용량이나 아니면 3분의 1이나 4분의 1 용량인 초저용량도 폐경 증상, 열성홍조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 혈관 운동 증상이 있을 때는 용량을 조절하면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치료 방법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외래에서 폐경되시고 한 15년, 20년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열성홍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고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차적으로 다른 질환에 의해서 그런 열성홍조나 폐경하고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를 감별하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이로이드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시고 어떤 인펙션도 영향을 주고 특히 사이코모틱,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 우울증이라든가 다른 이상 때문에 열성 홍조나 스웨팅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감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케미아나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카시노이드 신드롬 등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의심이 될 때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라든가 아니면 24시간 유린에서 요즘에는 바닐 만데닉 애시드라든가 아니면은 HIAA 등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감별을 해보시고도 이상했을 때는 그럴 때는 보다 상급 병원으로 한번 레퍼를 하시는 것이 한 20년 지나서 갑자기 나타난 폐경 증상 이런 것은 다른 질환들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뇨생식기 위축 증상은 보통 반수 이상이 측정을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보면 질염 비슷한 증상 반복될 때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세균성 질증 같은 것에 대한 해당 치료를 하시고 그래도 따갑고 아프고 위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장기간에 걸친 트랜스 바자이나 에스트로겐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뇨생식기 증상은 결국은 에스트로겐 결핍 때문에 그 상피 세포가 위축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국소 증상에는 국소 치료가 가장 1차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바자이나 타블렛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은 에스트리올 계통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나 전신적인 흡수는 거의 적다고 되어 있어서 내막에 대한 이발리에이션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특히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쓸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기관에서 엑스퍼트들이 1년 이상 장기간 썼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 바자이나 질정을 계속해서 쓰시고 계실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로 엔도메트리움을 이발리에이션 하는 것을 권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정맥혈전, 색정증, 유방암에 대한 것으로 CVA나 아니면 유방암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결국은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병합 치료하면 1.2배, 2~4배 정도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20% 정도 증가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풀어보면 연간 브레스트 캔서가 1만 명당 8명, 그러면 1000명당 0.8명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1000명당 1명 엔도메트리움이 이상이 생기는 거, sarcoma 리스크는 300명당 1명. 그러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000명당 1명은 매우 레어한 그러한 리스크 증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대적인 위험을 다른 요인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저는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에스트로겐 단독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지만 음주를 매일매일 하거나 10년을 사용했을 때의 위험이 1.35라고 하면 그것은 음주를 많이 하거나 폐경 후에 해마다 1kg 이상의 체지방이 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54세 이후에 늦은 폐경이 됐거나 요즘에 늦게 아기 낳는 사람 많은데요. 40세 이후의 초산, 그것은 오히려 호르몬을 10년 이상 쓰는 것보다도 훨씬 리스크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리스크 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병합했을 때 1.24, 24%의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하면 매일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 프렌치 프라이를 먹거나 튀김 요리를 드시는 분들의 리스크가 1.27입니다. 튀김 요리 한 번씩 먹으면서 유방암이 증가할까봐 겁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메타 분석에서는 기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자몽을 즐겨 먹는 사람 리스크가 오히려 높고요. 겨울에 일렉트로닉 블랭켓을 쓰는 사람들은 4.9배입니다. 호르몬 치료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데 겨울에 춥다고 다들 전기담요 쓰시죠. 그래서 이런 다른 리스크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제로 인해서 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려면 담배를 폈을 때 런캔서가 26배 증가합니다. 이러한 정도라고 하면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강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이러한 점들을 소개시켜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유방암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호르몬 치료는 일단 유방암 환자, 캔서 서바이버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사항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 10년 이내에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카디오 프로텍티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뇌졸중은 예전과 다름없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가도 역시 폐경 후에 10년 이상 지난 사람에게 썼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적다고 되어 있는데요. 폐경 호르몬 요법에서 증가하는 것은 허혈성, 막히는 뇌졸중입니다. 그렇지만 60세 미만에서는 그 위험도가 매우 낮으며 저용량, 절반짜리를 쓰거나 경피에 트랜스더말로 쓸 경우에는 이러한 뇌졸중의 위험 증가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맥혈전 색정증은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2배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예전하고는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복용한 첫 해에 가장 높아지는 것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비만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역시 폐경 직후에 50에서 59세에서 에스트로겐을 썼을 때는 증가가 없었으며 조금 더 리스키한 사람, 뚱뚱하고 흡연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경피 에스트로겐을 사용을 하거나 저용량을 쓰면 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다이드로제스테론이나 아니면 내추럴한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 쪽을 쓰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난소암, 인지기능, 우울증, 골다공증, 담낭질환 등인데요. 골다공증은 아주 좋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골감소증이 없는 정상적인 여성에서조차도 호르몬 치료만이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질문 중에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젊은 여성인데 호르몬 치료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주셨는데요. 그때 많은 엑스퍼트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골밀도를 한번 어디에서든지 측정을 해보고 골감소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호르몬 치료를 권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에스트로겐 결핍 증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담낭 질환이 있는, 담석이 있는 사람에서는 비경규적인 트랜스더마를 쓰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우울감, 우울증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에스트로겐 제제가 같은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비아를 썼을 때는 그 안드로게닉 이펙트 때문에 우울감에 대해서는 더 좋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기능 및 치매를 예방할 목적으로 현재 에스트로겐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에게 썼을 때는 치매의 발현 정도가 지연이 된다라는 레포트는 여전히 있습니다.
난소암은 에스트로겐 치료,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증가되지 않는 그러한 암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를 했을 땐 당연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병합 치료나 순차적인 주기 치료를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프로텍션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 직장암은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병합 치료를 했을 때는 67%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나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에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요. 폐암에 대해서는 나쁜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 쟁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프로게스테론을 써야 되는 것, 프로게스틴을 써야 되는 것은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는 프로게스테론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데일리 지속적인 요법으로 주실 때는 MPA 2.5나 듀파스톤 10ml 그리고 유트로게스탄 100mg을 데일리 주시면 됩니다. 사이클릭하게 주기적인 치료를 쓸 때는 14일간 12일 이상 적어도 주셔야 하는데요. 프로베라는 5ml, 듀파스톤은 역시 10ml입니다. 비아이드 20ml를 주셔야 되고 유트로게스탄 두알 200mg이고요. 미레나는 현재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하는 여성에서 자궁 내막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만 하고 싶다, 아니면은 폐경이 다 됐는데 미레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스트로겐 치료를 시작을 할 때는 굳이 미레나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레나 가지고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투여 경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할 증상만 있을 때는 국소 치료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맥 혈전증 중성 지방이 높은 사람에서는 트랜스더말로 쓰시는 것이 간을 통과하는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트랜스더말이 권고되는 것이 담낭 질환, 담석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흡연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스럼버 엠보리즘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경피요법이 권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증으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베스틴이나 지노프로에 에스트리올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에는 2일이나 3일마다 자주 주시고, 유지요법으로 쓸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투여를 하고 있지요. 바지팸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트라다이올 질정이 있다고 되는데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약전에는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에스트라다이올이기 때문에 진로 투여를 해도 전신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라다이올을 쓰실 때는 그러한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에스텐 질크림도 역시 에스트론 설페이트에서 유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질내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고 경제에 투여할 수 있는 크림으로 되어 있는 제제입니다. 경피 제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에스트레바겔입니다. 하루에 3번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량입니다. 그래서 3번 쓰시거나 저용량 할 때는 2번 짜서 쓰라고 하고, 초저용량으로 할 때는 1번 싸서 줘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에서 간혹 아직도 패치 제제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패치 제제도 역시 저용량으로 쓸 때는 반 잘라서 일주일에 한 번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간혹 아직도 사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 제제로 에스트라다이올 대포가 있습니다. 밀리리터에 10mg 되어 있는데요. 투여 방법은 한 달에, 그러니까 2번, 2주에 한 번씩 근주를 주는 것인데요. 실은 이것은 거의 쓰고 있지 않고 권고되고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인데, 유일하게 이것이 효과를 볼 때는 처음에 폐경이 되고 열성홍조가 너무너무 심해서 왔을 때, 그때는 다른 경구 제제를 주면서 한 번 대포를 주시면 정말 열성 홍조하고 관련된 증상이 급격하게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결국은 경구 제제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좋은 방법으로 권고되는 방법입니다. 용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컨주게이티드 이카인 에스트로겐 0.625가 일반 용량이라고 하면 에스트라다이올 발러레이트는 2mg입니다. 실은 2에서 1 사이 1.5 정도가 0.625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용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0.625와 2mg, 그리고 저용량은 0.3과 1mg, 니비알의 경우에는 2.5와 1.25mg, 그렇게 일반 용량, 저용량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프레미나가 CE로 유일하게 지금 판매되고 있고, 프로지노바가 대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에스트라다이올 발러레이트 제제입니다.
경구 복각제제로 주기적인 요법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은 크리멘, 페모스톤 110, 20입니다. 페모스톤 1은 에스트라다이올이 1mg 들어있는 저용량이고요. 20은 2mg 들어있는 표준 용량이라고 되어 있으며 프로게스테론이 14일만 들어있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요법이 이런 것들이 있죠. 안젤릭은 특징적으로 드로스피라논이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제스테론 제제에 의해서 붓거나 아니면 체중이 증가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안젤릭을 주면 그러한 부기가 빠지면서 특히 PMS가 심했던 이전의 사람들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페모스톤 콘티에는 다이드로제스테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제스테론 비교적 안전한 그런 프로제스테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듀아비브, 프로게스테론 프리 제제로는 크게 듀아비브, 우리 알고 있는 CE와 바제독시펜이 쓰고 있는 것인데요. CE가 0.45 들어있기 때문에 저용량과 표준 용량의 중간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열성 홍조를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바제독시펜의 영향 때문에 저용량하고 비슷한 그러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준 용량보다는 조금 느리고 다른 반짜리 용량과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비알도 우리 2.5mg 쓸 수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에서는 반 잘라서 반은 버리고 반만 먹으라고 하는 1.25mg의 저용량 요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이 듀아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제스테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 블리딩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브레스트 텐더니스가 심한 사람 등에서는 특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치료 시작 시기에 관한 것은 폐경 전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조기 난소 부전인 40세 이전이나 빠른 폐경 45세 이전에 폐경이 된 사람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폐경되는 나이인 50세까지 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게 다시 리스크 베니핏을 판단을 해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에 들으셨던 5년, 10년 이러한 기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환자를 평가하셔서 리스크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불편 증상이 있을 때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모든 학회에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서서히 테이퍼링을 해서 줄여가던 아니면 갑자기 어브럽트하게 줄여가던 결국 증상이 재발하는 비율은 50%로 다르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 비교적 젊은 사람이 써서 유용한 점이 많은데 유방암이나 다른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괜한 걱정으로 인해서 중단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갑자기 끊으십시오.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좀 더 빨리 갑자기 나타나서 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랜 기간 끊지 않고 치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더 나은 것 같고요. 나이가 많아지신 분에서 이제는 줄여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우선은 저용량으로 가시고 폐경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최저용량까지 가신 다음에 중단을 한다고 하면 시기가 오래 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순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폐경 호르몬 치료는 폐경이 된 젊은 나이가 크로노직하게 젊은 폐경 여성에게 폐경되고 10년 이내에 그리고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저용량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폐경과 연관된 증상의 매니지먼트가 만이 아니라 어떤 프리벤티브한 롤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며, 다양한 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안전한 폐경 호르몬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